나는 법정에 서 있었다. 형의 목소리가 천장을 때렸다. 제 동생은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애한테 아버지 재산을 맡길 수 없죠. 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군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곳 아니냐? 재판장 서기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들, 기자들, 구경꾼들까지 숨을 죽였다. 형은 그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읽었다. 그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김민재야. 올해 32, 2해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시던 날까지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회사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했고 형과는 늘 거리를 두었다. 형, 김현우는 36, 아버지 생전부터 회사 실세였다. 그는 늘 말했다. 민재야, 너는 군대나 똑바로 다녀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똑바로 다녀왔다. 21개월, DMZ 최전방 소총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책을 지켰다. 그곳에서 배운 건 2가지였다. 첫째, 명령은 절대적이다. 둘째,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대 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다. 뇌출혈, 의식불명. 형은 내게 말했다. 너는 군대 갔다 온 애니까 병원 오지 마. 냄새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재산은 형제에게 반반. 회사 지분도 반반. 형은 그날부터 변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한 척을 그만두었다. 그는 내게 전화로 말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하자. 너는 군대에서 머리 좀 이상해졌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조용히 내 목만 챙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형에게는 동의로 들렸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형은 내 목 지분을 위임받아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는 서명했다.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주식, 현금은 내가 서명한 위임장 하나로 형 손아귀에 들어갔다. 나는 아파트 전세금만 남기고 빈손이 되었다. 처음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꾹 눌렀다. 밤에 악몽을 꾸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다. 낮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이혼하셨고 나와는 연락이 끊겼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형의 사무실 서류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내가 모르는 계좌로 들어간 돈 후 형이 아버지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간호사에게 들었다. 큰아드님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작은아드님만 매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군대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울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형이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해되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위협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군대 갔다 온 말 잘 듣는 동생일 뿐.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까지 웃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살아야겠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살아야겠다. 형이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나는 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조용히.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형은 여전히 사교계의 스타였다. 강남 클럽 VIP 룸,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그는 늘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했다. 먼저 형의 군 면제 이유를 확인했다. 공식 기록은 구울증 27에 갑작스레 발병했다는 진단서. 나는 그 병원을 찾았다. 오래된 동네 정신과. 원장은 이미 은퇴했다. 간호사는 기억했다. 큰돈 들고 온 젊은이가 있었어요. 진단서 달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아버지 유산은 이미 형 손에 있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택배 상하차, 낮에는 카페. 몸이 힘들수록 머리가 맑아졌다. 군대에서 배운 끈기가 여기서 쓰일 줄은 몰랐다. 형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는 내가 포기했다고 믿었다. 가끔 전화해서 말했다. 민재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네 라고만 답했다. 그 대답이 형을 안심시켰다. 나는 형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만났다. 형의 비서, 대학 동기, 심지어 옛 여자친구까지. 모두가 말했다. 현우 씨는 원하는 걸 꼭 얻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이 느껴졌다. 형은 사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다. 돈으로, 약점으로, 때로는 미소로. 나는 약점을 찾아야 했다. 형에게 치명적인 약점. 군 면제 비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증거도 희미했다. 더 깊은 곳을 파야 했다. 그러다 회사 회계 장부를 입수했다. 형의 대학 후배가 보내준 파일. 그 안에는 아버지 사망 직후 빠져나간 수백억이 있었다.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모두 형의 서명. 나는 그걸 출력해서 밤새 읽었다. 숫자들이 춤을 추었다. 그 춤이 내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형은 너무 강했다. 변호사팀, 언론 플레이,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나는 혼자였다. 섣불리 덤비면 짓밟힐 뿐이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군대에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 그 기다림이 나를 바꿨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이제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 말투, 숨은 의도까지 읽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점점 형처럼 되고 있었다. 차가워지고 계산적이 되고. 밤마다 거울을 보았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보다 더 공허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멈추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테니까. 1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택배를 하지 않았다. 대신 형의 회사 근처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명함에는 컨설팅이라고만 적었다. 실제로는 정보를 모으는 곳이었다. 형은 여전히 잘 나갔다. 결혼도 했다. 재벌 3세와 결혼식 사진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려서 벽에 붙였다. 형의 행복한 얼굴 옆에 아버지 임종 당시 병원 영수증을 붙였다. 그 대비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형의 약점을 하나씩 모았다. 군 면제 비리, 횡령, 세금 포탈, 심지어 불법 도박까지.
증거는 점점 쌓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 한 방은 뜻밖에도 형이 스스로 주었다. 그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아버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형의 주장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 유언 집행 능력이 없다는 것 증인으로 정신과 의사를 불렀다. 그 의사는 형이 돈으로 산 사람이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은 내가 모은 증거를 팔아서 마련했다. 언론사에 일부를 흘렸다. 형의 횡령 의혹 기사가 났다. 형은 화가 났지만 아직 여유 있었다. 나는 법정에 섰다. 형은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재판 첫날, 형의 변호사가 내 군 복무 기록을 제출했다. 피고는 군 복무 중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상처를 무기로 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내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다. 오래된 정신과 원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김현우 씨가 돈을 주고 요구했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법정은 술렁였다. 형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준비했다. 형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 아버지 사망 직후 빠져나간 돈의 흐름.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다. 형은 변호사와 속삭였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재판은 길어졌다. 형은 반격했다. 언론을 동원해 나를 비난했다. 동생이 형을 음해한다. 군대 트라우마 때문에 환상에 시달린다. 여론은 갈렸다. 어떤 이들은 나를 피해자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형을 동정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이 필요했다. 형이 흔들릴수록 실수를 범했다. 그는 측근을 해고하고 변호사를 바꾸고 심지어 나와 협상을 제안했다. 민재야, 그만하자. 내 목 더 줄게. 나는 거절했다. 협상은 약점이 된다. 형은 점점 초조해졌다.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그 뉴스가 터졌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검찰이 움직였다.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형은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처음으로 우리 어린 시절 살던 집, 이제 형 소유인 그 집에서. 민재야, 제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형제잖아. 나는 대답했다. 형, 군대에서 배웠어. 형제도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느꼈다. 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 형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장인어른은 이혼을 요구했다. 형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만족감은 없었다. 그저 공허할 뿐.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깨어나면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은 형의 눈과 닮아 있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복수인가?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다. 형은 초췌했다. 정장도 헐렁해 보였다. 나는 평소처럼 입었다. 검은 셔츠, 검은 바지. 군대 제대 후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깎았다. 형의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을 포기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나는 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낭독했다. 유언장 유효, 김현우의 횡령 및 배임죄 인정.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가 부축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김현우 씨,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은 비명을 질렀다. 민재야. 민재야, 제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문을 잠그세요.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형은 끌려나갔다.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그 눈에 원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다. 군대 이후 처음이었다. 연기가 폐를 채웠다. 기분이 이상했다.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냥 끝난 기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때렸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인가? 형을 무너뜨린 사람. 아버지의 복수를 한 사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괴물? 형은 구속 기소되었다. 12년형, 회사도 파산했다. 나는 아버지 유산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잤다. TV를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연락했다. 민재야, 이제 좀 쉬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밤에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그 불빛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형을 면회 갔다. 한 번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다. 형은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민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너도 나처럼 됐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그냥 형이 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만이 남았다.